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책의 107페이지에 보면 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국가 자체를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영역에 있는 이차적 기관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이차적인 기관들,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뭐 브루드의식으로 얘기하면 관료들, 이게 국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8페이지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관료 집단으로서 이 안에서 집합체를 감싸는 표성과 의지 행동이 이루어진다. 국가라는 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 관료 집단으로 이 안에서 집합체를 감싸는 표상과 의지 행동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관료들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왜 브루드웨가 자꾸 관료 얘기를 하는 게, 국가는 관료 집단이고 그들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09페이지에 국가는 특수한 종류의 이 의식, 제한적 의식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 리트죠. 리트, 제례, 의식 뭐 이런 의식도 있지만 어떤 형식적인 교회에서 왜 무슨 그 특히 카톨릭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미사 지낼 때 무슨 뭐도 마시고 촛불도 켜고 뭐 어쩌고 그게 의례 아닙니까? 그 의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또 뭐라면 신화, 종교적 전설이나 도덕적 전설 등등 이 집합적 표상만큼 그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사회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집합 표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전설, 신화, 도덕적인 뭐 여러 얘기들, 이런 게 하나의 집합적 표상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국가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집합적 표상과 국가라고 하는 관계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지만 11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밀히 말해 국가는 바로 사회적 사고의 기관이다. 특히 이제 소셜 소트라는 말을 썼어요. 사회적 사고. 라뻥세 됐다. 부르자는 그걸 라뻥세 됐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사고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집합적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사고라는 게 집합적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관료들의 집단, 행동, 의지, 그것이 어떤 집합적 표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집합적 사고, 소트를 만들어내고, 그게 집합적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난 그러면서 이 드리카임의 국가론에 대한 이 논의가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요인들을 갖고 있고, 그게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논의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애국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국주의라는 말을 나는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 사상사에서 루소가 사회계약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시민적 종교로서 애국주의, 그 다음에 또꼬빌이 그 미국 민주주의나 그 구체제와 앙샹 레짐에서 얘기했던 일종의 그 건전한 습속, 뭐 이게 내내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듀르카임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그 기획했던, 강연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듀르카임이 살았던 요즘이 시기라는 게 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굉장히 급격하게 대립하고, 그다음 새로운 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떤 새로운 규범이 상실돼서 사람들이 다 아노미가 되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어떤 통합의 기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통합의 기제가 뭐예요? 그 결국 도덕적인 규율 같은 게 새로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도덕적 규율의 기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는 도덕적 규율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규율은 변했지만 국가는 지금도 이전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의 오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크시즘 이후에 사회주의라는 게 국가라고 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뭐 생산관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뭐 그러면 되지, 국가라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 무역론, 국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듀르카임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문제 방식,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자유주의적인 국가론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개인들이 뭐 저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이 개인주의적인 국가관이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류카임의 이 국가가 도덕적인 규율을 기원하는 이 어떤 중심이다. 그다음 국가가 어떤 심볼릭한 상징적인 표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어떤 사람들에게 규범과 규율을 규율하고, 그래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국가관과, 소위 사회주의라는 게 막시즘적인 국가관, 국가 필요 없어, 다 그냥 뭐 경제적인 생산관계 있으면 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뭐 국가라는 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아주 절대적으로 최소 정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식의 이기적인 국가관, 개인주의 국가관, 그 양자를 다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애국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애국주의는 바로 이게 140페이지, 애국주의는 바로 개인을 특정한 국가에 묶어주는 관념과 느낌의 전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주의적인 의미에서 애국주의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애국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심볼릭한 거죠. 심볼릭한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드리카만트의 애국주의는 심볼릭한 것에 대한 어떤 보편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브루드웨는 이걸 보고 애국주의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심볼릭한 거, 집합 표상 아니면 뭐 상징적인 자원, 이런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엔 드리카임에서 왔어요. 이제 그거를 브루드웨는 어떤 식으로 응용한 거냐면, 사회 통합의 논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지배의 논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독사라고 하는 당연한 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인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배자가 계속 지배를 하게 되고 피지배는 계속 피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일단은 듀르카임과 브루드웨는 그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엘리트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는가? 제가 그때 이제 자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궁정전투의 국제화라고. 그 이브 드잘레이라는 사람은 그 브루드의 직접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가스는 미국 교수인데, 이제 둘이 같이 책을 썼어요. 보통 이제 브루드에도 뭐 그 로이 박강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학의 그 자기 제자가 있어서, 이제 브루드웨가 이렇게 미국에 수출될 때 그 로이 박강이라는 사람이 많이 번역도 하고 이렇게 수출하는 것처럼, 이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유명해지려면 이렇게 교두보를 하나씩 만들어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브 드잘레, 브라이언 가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 이제 브라이언 가스 약간 법대 교수인데, 이 책 참 재밌어요. 저도 이 이브 드잘레이하고 브라이언 가스가 한국에, 서울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밥도 사고 같이 노래방에도 가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뭐냐면, 그 남미에서 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다음 뭐예요? 뭐 멕시코, 이렇게 네 나라가 1970년대, 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국가 권력의 장이 변화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정 전투라는 게 뭐냐면, 팔레스워라는 게 뭐냐면, 팔레스라는 게 그 궁정, 그러니까 대통령군 같은 걸,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런 권력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뭐 쿠데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보는 거, 이게 전형적인 예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엘리트들, 국가 엘리트가 어떻게 새롭게 편성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이 남미의 나라, 이 세 개의 나라가 다 유럽 그 1970년대, 80년대 전까지는 그 유럽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상태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로 등장했냐면, 유럽에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형태로 어떤 무슨 신자유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도 만들고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도 만들고. 왜냐하면 유럽의 이런 나라, 저희 남미 이런 나라들은 유럽하고 비슷해도 다 국공립 대학이고, 뭐 학비도 없고 이제 굉장히 정치하고 철학 이런 거 가르치고 법률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계급적으로는 신흥 부르주아들이죠. 예전에 그 엘리트들은 주로 뭐냐면 토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집안의 가게를 갖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 무슨 증권이나 아니면 상업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에 교육을 받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드물게. 그리고 영어로 강의한다. 뭐 그다음에 뭐 1년 2년은 미국에서 뭐 교육시킨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미국하고 가깝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립학교 뭐 교수하고 뭐 총장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무슨 재무부 장관 이런 걸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IMF 남미도 IMF가 왔단 말이에요. 그 IMF가 왔을 때 미국의 대표들하고 협상하는데 협상전 나온 미국의 대표가 자기하고 대학교 동창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자국의 국가 이익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IMF 어떤 협의가 체결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남미의 어떤 경제적인 국가가 뭐 이렇게 뭐 파탄이 나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사회 조사를 하는 책이고 나는 이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연결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지식과 국제 정치라는 것으로 제가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론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